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연구실에서 권영진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김종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박사과정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그 비이발성 메모리를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사용했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CPU 리소스가 부족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스마트 닉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기능들을 오프로딩 해가지고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비발성 메모리가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OSDI 2020년도에 발표된 에시스라는 논문에서 이제 제가 참여한 에시스라는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그 비발성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발성 메모리는 이제 기존의 D램이랑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인 SSD의 약간 중간 계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랑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발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D램은 파워를 껐다가 키면은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지만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인 비발성은 데이터가 다 남아 있죠. 그래서 비발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인 SSD랑의 차이점은 SSD는 4KB 단위로 읽고 써야 되는데 얘는 비발성 메모리는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레이턴시는 D램의 1배에서 2배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SSD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스루풋의 경우에도 D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SS 대비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은 스루풋을 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용량이랑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D램과 SSD 중간 정도의 계층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발성 메모리는 주로 D램이 부족한 시스템에서 D램을 확장해가지고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대체해서 SSD나 HDD를 대체해서 더 빠른 스토리지 디바이스로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분야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분산 파일 시스템 서버들이 이 머신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하나 거대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커넥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 서버 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다른 리모트 환경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서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마운트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어, 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HDD나 SSD 같은 게 이제 비발성 메모리로 변경이 되면은 음, 몇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 이 비발성 메모리 자체의 레이턴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94 나노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 쓰기 지연 시간이 94 나노세컨드 정도 되는데 기존의 모델대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리모트 사이드에 있는 비발성 메모리에 뭔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고요. 아무리 빠른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나 뭐 RDMA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3 마이크로초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저 레벨에서 이 DFS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널을 건너는 그런 커널 소프트웨어 스택 오버헤드도 약 1마이크로 초 정도가 이제 레이턴시로 추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발성 메모리의 성능 자체 대비 약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의
지연 시간이 추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다른 비발성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자체적으로 백업 어플리케이션을 둔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웹서버가 하나 프라이머리 웹서버가 돌면서 엔드 유저 요청을 처리를 하다가 이 프라이머리 어플리케이션이 죽으면은 이제 백업 어플리케이션이 그 요청을 대신해서 바로 수행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분산 파일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측에 이 버퍼 캐시를 이용을 합니다. 이 버퍼 캐시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그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바로바로 이제 프라이머리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하면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 서버들까지 DFS 서버들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1이 이제 크래시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2에서 이제 백업 어플리케이션이 그 작업들을 엔드 유저의 요청들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버퍼 캐시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가 내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 버퍼 캐시가 어느 정도 웜업이 될 때까지 음, 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버퍼 캐시는 다시 리부트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디램 기반의 버퍼 캐시는 다시 웜업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던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비발성 메모리랑 원격 관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같은 머신 안에 둬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비발성 메모리 그리고 그 분산 파일 시스템 서버 역할을 했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로 어, 이름을 변경했는데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머신 안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클라이언트 로컬 DFS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은 클라이언트 로컬 퍼시스턴트 메모리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줄여서 클라이언트 로컬 DF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비발성 메모리가 같은 머신 안에 존재하고 이런 동일한 머신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떠서 이 사이에 이제 데이터 복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S는 그 클라이언트 로컬에 있는 비발성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목표로는 이제 low latency, 그러니까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로컬에 있는 비발성 메모리에 I/O 요청을 함으로써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이제 리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의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하나가 어, 크래시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극복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S 분산 파일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우선 보면요. 구성 요소를 보면 글로벌하게 클러스터 매니저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이제 여러 개의 머신들 즉 여러 개의 레플리카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들에는 당연히 그 비발성 메모리가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음, 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 다 수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라이브러리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쓸 수 있는 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서버 역할을 하던 그런 관리 기능들은 이제 그 레플리카당 하나씩 존재하는 이 shared 파일 시스템 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친 부분이 이제 SS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플리카들 간에는 이제 데이터 이런 혹은 아니면 RPC 메시지 같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있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레플리카 1이 있고요. 동등한 레플리카 2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네, 직접적으로 이 비발성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hared FS가 레플리카 하나당 하나씩 존재하고 이 리리스 매니저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SS는 그 비발성 메모리를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로그 영역이고 하나는 이제 공유 영역, 퍼블릭 영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S는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막 쓰면은 그 데이터를 쓰거나 뭐 디렉터리를 지우거나 이런 기록들을 이 로그에 차곡차곡 어펜드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당받은 로그 공간에다가 어펜드를 시키다가 이게 로그 영역이 꽉 차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공유 영역으로 데이터를 옮기면서 이제 이 공유 영역 안에서는 그 데이터가 그 파일 시스템의 내부적인 자료 구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익스텐드 트리라든지 뭐 이런 블럭 같은 걸 얼로케이트 받아서 쭉 관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 스트럭처도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S도 그런 로그 스트럭처를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하였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마다 프라이빗한 로그 공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그 프리 스페이스를 리클레임 하는 거는 이 shared FS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이제 synchronous chain replication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복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플리카의 데이터가 잘 복제가 되어 있어야지 그 레플리카 중에 하나가 크래시가 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인 레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이 로그 영역에 쌓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fsync를 호출하면 그 순간 이제 체인 레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팬아웃식으로 동시에 여러 세 군데의 레플리카에다가 데이터를 한 번에 쏴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니면은 체인 레플리케이션처럼 하나가 복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노드로 다시 복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레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저희가 체인 레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게 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그 전체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바틀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레플리케이트 할 때 동시에 세 군데로 보내게 되면은 만약에 1메가짜리를 보낸다 하면은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3메가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분산 파일 시스템은 그 클라이언트의 버퍼 캐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버퍼 캐시가 따로 없고요. 이 로그 에어리아가 결국 그 캐시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의 레이턴시나 스루풋 이런 게 D램과 거의 견줄 정도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별도의 D램 캐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 안에 있는 로그를 바로 읽거나 씀으로써 그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로그들이 바로 체인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플리카 1에서 돌던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레플리카 1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레플리카 2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땐 이미 이 로그가 레플리케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캐시를 빌드하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그 어떤 레플리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시키더라도 거의 그 뭐 예전 시스템으로 치면은 버퍼 캐시가 항상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컨시스턴시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리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89년도에 SOSP에
어, 제한되었던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할 거는 없고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한테 발급을 해주는 건데 하나의 프로세스한테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권한 혹은 쓸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급을 해주는 주체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 매니저, 여기는 글로벌 리스 매니저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리스 매니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레플리카 2의 요 ML 어플리케이션이 템프의 ML 디렉토리 안에 뭐 파일을 하나 생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 클러스터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리스를 하나 발급해 달라. 요 디렉토리에 대한 리스를 발급해 달라. 그래서 클러스터 매니저는 그 리스를 발급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디렉토리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또 DB의 경우에는 뭐 다른 패스에 대해서 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레플리카 1에 있는 요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은 요 템프의 ML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쓰고 싶어 한다 하면은 우선 클러스터 매니저는 그 요청을 보자마자 원래 발급되어 있는 리스를 이제 이렇게 폐기하고요. 새로운 리스를 요 레플리카 1의 어플리케이션한테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명의 라이터만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음, 이 레플리카 2에서 템프의 ML 디렉토리에 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 DB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도 같은 디렉토리에 쓰려고 해요. 템프의 ML 디렉토리에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다시 클러스터 매니저한테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걸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매번 클러스터 매니저가 이제 네트워크를 항상 건너서 이제 요청을 받고 발급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오버헤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레플리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리스의 경쟁은 요 로컬 리스 매니저가 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해 주자라는 게 이제 리스 딜리게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매니저가 요 템프의 ML이라는 디렉토리는 그냥 네가 관장해라라고 로컬 리서 매니저한테 넘겨주면은 요 둘 사이의 경쟁 관계는 로컬 리스 매니저가 담당을 하는 것이죠. 어, 네, 만약에 다른 데서 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클러스터 매니저를 다시 거쳐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요 로컬 리스 매니저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데이터 컨텐션 같은 거는 좀 더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실험 결과를 잠깐 알려드리자면, 음, 실험 환경은 이제 48코어 머신을 총 여러 대를 사용을 했고, 각 머신마다 40기가빗 RDMA 가능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D램을 머신마다 384기가바이트, 그다음에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총 6테라, 그러니까 머신마다 6테라바이트씩 장착을 해서 실험을 돌렸습니다. 우선 쓰기 지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돌렸는데요. 이 마이크로 benchmark이 하는 역할은 총 1기가바이트의 파일을 쓰는데 시퀀셜하게 쓰는데 아래에서 보시면 128 이렇게 1K, 4K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단위로 이제 시퀀셜하게 쭉 라이트를 하고 F싱크를 하고 라이트를 하고 F싱크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할 때는 로그에다 쓰고 F싱크를 하면은 데이터를 레플리케이트를 하고 복제를 하고 이제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저희가 측정한 레이턴시는 그 write과 fsync를 합한 레이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다 완료된 것까지의 레이턴시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SS랑 그다음에 NFS, cep는 이제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채택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요. NFS는 분산 파일 시스템은 아니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데 그래서 얘는 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는 서버에만 저장하고 바로 리턴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S는 뭐 셀프 대비 총 53배 그리고 NFS는 물론 복제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약 17배 정도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NFS랑 셀프가 느리게 나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널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바이스가 리모트 사이드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 오버헤드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얘네들은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4K가 아닌 더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는 더 작은 사이즈의 IO를 리퀘스트한 경우에는 항상 4kb씩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오버헤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4kb는 뭐 어차피 다 4kb로 보내니까 똑같고요. 네, 그래서 에시스가 최종적으로 달성한 쓰기 지연 시간은 그 MVM 퍼시스턴트 메모리 자체의 지연 시간보다 약 8% 정도의 오버헤드만을 가진 그 정도의 쓰기 지연 시간을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벤치마크는 포스트픽스라는 메일 서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비교는 에시스와 세프 두 개를 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은 메일 서버이니까 즉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메일을 파싱을 해가지고 그 받는 사람 리스트를 쭉 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의 메일박스 디렉토리에다가 메일을 하나의 파일로서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그 뭐 데이비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메일이다 하면은 그 데이비드의 메일박스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하나 크리에이트해서 메일을 쓰고 이런 작업이 되는데 포스트픽스는 이 멀티 프로세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메일박스라는 그 디렉토리에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는 케이스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리스 간의 경쟁, 리스 매니저가 계속 리스를 발급해주고 폐기하고 이런 작업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벤치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셀프는 원격의 메타데이터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센트럴한 원격의 메타데이터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로 항상 갔다 와야 되고 그 메타데이터도 굉장히 비지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바틀렉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셀프 대비 이제 에시스는 어, 바로 로그에다가 그냥 쭉 메타데이터를 같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스로 인해서 어, 그 만약에 리스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다 하면은 굳이 리모트 노드로 뭔가 연결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시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포스트픽스 샤디드라는 거는 그 로컬 리스 매니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인데요. 그 이 샬디드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받는 사람 리스트를 미리 보고 받는 사람이 데이비드다 하면은 레플리카 1로 무조건 몰아주고 뭐 받는 사람이 앨리스다 하면 레플리카 2로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메일을 좀 선택적으로 서버한테 보내게 되면은 그 서버에서는 데이비드한테 오는 메일이 한쪽 레플리카에 몰리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글로벌 클러스터 매니저까지 리스를 발급받으러 갔다 오지 않더라도 로컬 리스 매니저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샤딩 기법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시스랑의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로컬 리스 매니저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이 페일 오버 실험입니다. 프라이머리랑 그 백업 노드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레벨 DB 데이터베이스를 돌렸습니다. 에시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프는 똑같이 프라이머리랑 백업이 있고 여기에 리모트로 메타데이터 서버, 데이터 서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처리를 해주다가 프라이머리가 죽으면은 백업이 받아서 처리해주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라이머리에서 계속 수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쭉 레이턴시가 찍히는데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크래시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선 디텍트 해야겠죠. 그래서 디텍트하는 시간이 약 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이 이거를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백업이
에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리의 로그가 그대로 백업에 레플리케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의 로그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셀프는 여기에 레벨 DB에 다시 커넥션, 메타데이터 서버랑 데이터 서버랑 다시 커넥션 맺고 얘가 백업이 되었구나 확인하고 각종 캐시들 웜업 시키고 뭐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총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3번 포인트가 프라이머리가 제공하던 서비스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셀프는 총 23.7초가 걸렸고 SS는 한 230ms 안에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라이머리가 리봇이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도 프라이머리가 다시 재부팅이 일어나면은 SS의 경우에는 그 로그 영역에 비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로그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업 노드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한 로그들만 다시 프라이머리로 옮겨서 프라이머리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동일한 성능으로 예전의 성능으로 그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셀프는 다시 레벨 DB 쪽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서버랑 데이터 서버의 커넥션을 옮겨주고 그다음에 셀프의 경우에는 요 프라이머리 노드에 버퍼 캐시가 싹 다 날아간 상태잖아요. 각종 캐시들이 다 날아간 상태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데까지 또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총 에시스는 뭐 1초 안쪽으로 다 리커버리가 됐지만 셀프 같은 경우에는 40초 이상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연구였던 그 로컬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클라이언트 로컬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 두 번째로는 이런 클라이언트 로컬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스마트닉으로 해결한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SOSP 때 발표되었던 논문이고요.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스마트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스마트닉은 SOC 베이스드 스마트닉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카드에 그 프로세싱 파워가 들어간 것을 스마트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ASIC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칩이 들어간 것, 그리고 FPGA가 들어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SoC가 들어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SoC 베이스드 스마트닉은 SoC가 결국에는 그 일반 용도의 코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암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암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암코어에서 프로세스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돌리기 위한 전용 D램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 카드니까 네트워크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네트워크 카드 칩이 호스트에 PCIe 슬롯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닉의 자원을 이용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용한 블루필드 스마트 닉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암코어가 A72 암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6GB의 D램 자체적으로 그리고 25GB 이더넷을 지원하는 RDMA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암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리눅스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전용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여기서 C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다른 뭐 웹서버를 돌리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랑도 SSH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복습을 하자면 앞에서 클라이언트 로컬 퍼시스턴트 메모리 모델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랑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랑 같은 머신 안에 존재를 하고 그때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음, 이 클라이언트 로컬 분산 파일 시스템이 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HPC 환경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이 리소스 컨텐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 사용하는 리소스, CPU나 메모리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SS에서 얼마나 많은 CPU 자원을 소모하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셀프 대비
4kB의 시퀀셜 라이트 수행하는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총 8개를 돌렸을 때 물론 복제도 다 일어납니다. 스루풋은 약 1.6에서 2.2로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CPU 사용량이 어, 총 16개 코어 중에 5개 코어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프로블럼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자원을 사용하면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킨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제로 잡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스마트 닉으로 오프로딩 하면은 분산 파일 시스템의 일정 기능들을 오프로딩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기능들은 이제 스마트닉에 조금 더 저렴한 코어들, 암 코어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나 CPU 인텐시브한 잡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x86 호스트 머신의 CPU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결책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프로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빨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두 가지 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여기 왼쪽이 호스트 머신이고 호스트 머신에 CPU랑 비발성 메모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PCI 슬롯에 꼽혀 있는 스마트닉 여기에도 CPU랑 네, 뭐 메모리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요 분산 파일 시스템 데이터는 여기 비발성 메모리에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CPU는 그냥 94 나노세컨드면 돼요. 하지만 그 스마트닉의 CPU는 이게 RDMA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DMA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호스트 그러니까 리모트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에 어, 그 로컬에서 이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RDMA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빠뜨렸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에 있는 호스트에 접근하는 것처럼 3마이크로초 정도의 액세스 레이턴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약 30배 정도 느린 성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어, 이 CPU x86 CPU 대비 암코어가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블루필드 네트워크 카드는 800MHz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클럭 수만 따지더라도 한 3배 정도 느린 상황이고 거기다가 캐시도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L2 캐시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소스 코드를 스마트닉에서 컴파일해서 돌리면은 약 호스트 대비 약 4배에서 5배 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프로딩을 했더니 뭐 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한 30배 정도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인터피어런스를 줄이는 것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챌린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디자인 기법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퍼시스템 퍼블리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랑 그렇지 않은 태스크랑을 분산 파일 시스템에 있는 태스크들 중에서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분류를 해가지고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거는 이제 빠른 x86에서 호스트 CPU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성능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닉의 느린 코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그런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던 거고요. 하지만 느린 부분만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부분이 결국에는 하이딩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거를 그대로 돌려도 그 스마트닉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이딩 되었던 파트가 다시 크리티컬 패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느려지는 상황이 더 느려진 건 아니고 그래도 분산 파일 시스템의 성능이 호스트에서 돌린 것 대비 느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된 태스크들을 이제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통해 가지고 더
병렬화를 시키자. 왜냐면은 스마트닉 코어에는 총 16개의 느리지만 16개의 많은 수의 코어가 있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화를 시키자.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로 펄시스템 퍼블리시 디자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SSL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는 여기에 이제 shared FS가 있어서 libFS들을 관장하고 그런 컴포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닉의 닉 FS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여기 커널 워커는 이제 간단하게 심플한 맨카피만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똑같이 로그 영역과 퍼블릭 영역, 로그 스트럭처드 파일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선 퍼시스트 부분은 뭐냐면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이 직접 요 비발성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날아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쓰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인스트럭션들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이제 퍼블리시는 아까 그 프리 스페이스를 리클레임하는 그 파트를 의미하는데요. 로그 영역에 데이터가 꽉 차면 이거를 이제 퍼블릭 영역으로 잘 정리를 해서 로그를 비워주는데 그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야 성능상의 이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스마트닉에서 수행을 하게끔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 네, 여기서는 네. 그리고 요 퍼블리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mem카피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커널 워커가 담당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그 퍼블리시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로그 영역에다 쓰죠. 쓰면은 이 로그 영역을 스마트닉의 닉 FS가 RDMA로 리드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 호스트 CPU 사용량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스마트닉의 CPU만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고 그다음에 퍼블리시 작업, 즉 뭐 메타데이터 계산하고 데이터 스트럭처 만들고 어디에 저장할지 최종적인 타겟 그리고 소스 그거를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커널 워커한테 전달합니다. 소스랑 타겟 주고 로그 영역의 이 데이터를 퍼블릭 영역에 해당 주소로 복사해줘 하면은 커널 워커는 호스트 CPU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 목표였으니까 이 인텔에서 제공하는 DMA 카피 엔진이 있습니다. IOAT라고 소스랑 타겟 정보 등등을 넘겨주면은 CPU가 아닌 그 다른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멤카피를 수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로그 데이터를 퍼블릭 영역으로 복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됐다고 이제 에크 날려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퍼블리시 과정인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병렬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요거를 작은 청크 사이즈로 이메일 청크 사이즈로 로그를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로그에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요 과정들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청크가 패치가 완료되면 바로 밸리데이터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병렬화를 쭉쭉 해서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도 쓰지만 갑자기 크래시가 났을 때 데이터의 그 컨시스턴시가 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깨지 않으려고 저희는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이제 병렬화를 진행을 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퍼블리시 작업 말고 이제 레플리케이션 작업에서의 병렬화를 또 구현을 했는데 이 레플리케이션은 앞서 말한 대로 체인 레플리케이션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fsync가 호출될 때 기존에는 이 로그를 레플리카 1으로 복제하고 레플리카 2로 복제하고 완료되면 이제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근데 스마트닉이 이걸 하게 하니까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청크 단위로 쪼갠 다음에 스마트닉이 미리 합니다. F싱크가 호출되기 이전에 미리 요 청크 단위로 로그가 쌓이면 그 청크를 미리 보내고 레플리케이트를 다 해놓다가 마지막으로 F싱크가 딱 불린다? 그러면은 요 남은 청크들만을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레플리케이션 그 F싱크를 했을 때 레플리케이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걸 이제 저희는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논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세 개의 호스트 머신을 구성을 했고 D램 96GB, 퍼시스턴트 메모리 768GB 뭐 이런 걸 썼고 엔비디아 블루필드 스마트닉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같이 수행 중인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스트림 클러스터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팔색 3.0의 스트림 클러스터를 같이 수행을 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마이크로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라이트 스루풋 결과입니다. 시퀀셜 라이트를 하는 마이크로 벤치마크이고 총 12GB의 파일을 쓰고요. 16KB IO 사이즈 그리고 F싱크는 마지막에 한 번만 호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스루풋을 달성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라색 라인은 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한계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플리카스 아이들이라고 돼 있고 레플리카스 비지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총 3개의 레플리카를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벤치마크를 돌렸고 나머지 레플리카 1과 레플리카 2에서는 그 스트림 클러스터, 즉 CPU 인텐시브 잡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림 클러스터가 돌아갔을 때를 BG, 돌지 않고 아이들한 경우를 레플리카 아이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에시스, 그냥 바닐라 에시스, 그리고 에시스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을 추가한 버전, 그 다음에 라인 FS, 저희가 제안한 라인 FS, 그리고 라인 FS에서 파이프라인 병렬화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비활성화한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이 가로축의 숫자는 프로세스 넘버입니다. 벤치마크가 몇 개가 돌았는지에 대한 넘버인데 이게 하나일 때는 에시스나 라인FS나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을 추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을 이제 제거했을 때는 이제 그 최대치에서 이제 40 프로세스 한 개의 경우에는 40%, 그다음에 프로세스 8개의 경우에는 총 60%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는 것을 봐서는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이 이 정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가 아이들한 경우에도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텐션이 적을 때는 레플리카가 아이들이나 비지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프로세스 넘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텐션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CPU 리소스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때 라인FS는 이제 SS 대비 약 33% 정도 여전히 성능이 더 빠른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스루풋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 라인FS에서도 이제 성능이 하락이 있었는데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커널 워커가 DMA 카피 엔진을 이용하지만 어쨌든 호스트 CPU를 조금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이제 오버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는 레벨 DB랑 파일 벤치를 돌려봤었는데요. 둘다 네, 레플리카가 비지한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레벨 DB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80% 정도 물론 리드 레이턴시는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SS나 라인FS나 리드 레이턴시는 차이가 없는 게 리드 패스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요. 라이트 성능만 보면은 시퀀셜 라이트는 80%, 뭐 다른 라이트는 한 27%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파일 벤치 스루풋 같은 것을 보면은 총 두 개의 워크로드를 돌렸습니다. 파일 서버, 발메일 서로 다른 특성의 워크로드를 돌렸는데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의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발메일에 같은 경우에는 약 21% 성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아졌을까를 살펴보니 우선 발메일은 그 리드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파일 서버보다 리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라인FS는 라이트를 할 때 성능 향상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능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F싱크를 굉장히 자주 호출하는 워크로드입니다. 그래서 F싱크를 자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청크만큼의 로그가 쌓이지가 않고 바로 F싱크가 호출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배치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라인FS가 성능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F싱크가 굉장히 자주 굴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성능 하락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파일 오픈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파일 오픈 시에는 퍼미션 체크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 닉에서 동작하고 있는 닉 FS한테 퍼미션 체크를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PCI를 건너갔다 오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좀 비중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21%의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인터피어런스를 보려고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프가 보기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라이트 스루풋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프라이머리에서 돌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노드에서 스트림 클러스터 그 CPU 인텐시브 잡을 수행을 하면서 스트림 클러스터의 익스큐션 타임을 측정하고 그때의 스루풋 마이크로 벤치마크 스루풋의 결과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결과는 파란색으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 이 스트림 클러스터의 실행 시간은 여기에 노란색 바 차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선 스트림 클러스터 혼자 돌렸을 때 이 스루풋 마이크로 벤치마크 없이 스트림 클러스터 혼자 돌렸을 때는 약 요 정도 익스큐션 타임이 나왔는데 SS를 이용해서 스루풋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같이 돌리니까 이 스트림 클러스터 익스큐션 타임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CPU를 SS가 많이 쓰기 때문에 스트림 클러스터가 컨텐션으로 인해 CPU 컨텐션으로 인해서 이만큼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은 SS의 성능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SS의 스루풋은 증가를 하지만 그만큼 CPU를 더 쓰기 때문에 스트링 클러스터의 익스큐션 타임도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라인FS 같은 경우에는 요 스루풋이 SS의 백그라운드를 추가한 것보다 더 높은 스루풋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스트림 클러스터 익스큐션 타임은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돼서 그만큼 우리가 그 CPU 컨텐션을 줄일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비발성 메모리를 사용할 때 어떤 식의 디자인을 채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로컬 퍼시스턴트 메모리 분산 파일 시스템을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 비발성 메모리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S는 뭐 세 가지 꼴이 있었죠. 로우 레이턴시, 그다음에 데이터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잘 보장할 것, 그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클라이언트 캐시 쪽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뭐 리스랑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직접적으로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씀으로써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거랑,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버프 캐시 대신에 이제 비발성 메모리가 그 캐시 역할을 하면서 네, 페일 오버도 그 페일 오버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클라이언트 로컬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하나의 CPU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마트닉에 존재하는 별도의 리소스로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정 기능을 오프로드 하는 게 음, 호스트에서 있는 컨텐션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챌린지, 이제 스마트닉에서 퍼시스턴트 메모리까지 접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닉의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퍼시스템 퍼블리싱 그리고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라인FS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리퀘스트가 먼저 도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시를 몇 가지 정하긴 했는데 사실 이 폴리시들이 완벽하게 저희가 픽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리스를 어, 만약에 동시에 계속 막 요청이 서로 계속 요청을 하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요청을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리스만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은 좀 리스를 받은 사람이 좀 파일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장해 주자라고 그 시간을 어 짧은 시간을 이제 보장해 주는 시간을 추가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온다고 하면은 먼저 도착하는 쪽에 리즈를 발급을 하고 그 보장하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리즈가 먼저 도착하면 로컬 리즈 매니저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리모트 쪽에서 먼저 도착하면은 리모트의 요청이 먼저 처리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음, 주체라기 주체 사실 그 뭐야 로컬 리스 매니저가 글로벌 매니저를 뭔가 거스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네. 네, 근데 이제 로컬 리스 매니저한테도 글로벌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어 처리를 파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파기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로컬한테 먼저 준 보장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를 보장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파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로컬 매니저가 이제 그 보장해 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글로벌 매니저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발급했던 리즈를 파기하고 이제 다른 리모트 노드의 레플리카로 리즈가 발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네, 어쨌든 로컬 리즈 매니저가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즈 매니저가 리즈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한테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로컬 리즈 매니저를 거쳐가지고 발급을 하게 돼서 로컬 매니저가 그 폴리시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로컬 리즈 매니저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글로벌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리스를 발급하진 않고 그냥 글로벌이 로컬 리즈 매니저한테 이제 발급해라라고 주면은 로컬이 발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막 폴리시가 잘못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음, 네, 저렇게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보통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D램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로서 퍼스턴트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어 저는 사실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쪽을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그 비발성 메모리가 그 대역폭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메모리는 이렇게 스루프 보시면은 음,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 라이트 스루프 같은 게 굉장히 높잖아요. 뭐 107GB, 80GB 이렇게 되는데 PMM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램을 이제 대체해서 PMM을 쓰겠다 하면은 저 밴드위스, 스루풋 저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 바틀렉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점점 더 저 대역폭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D램 어, 보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이제 활용하는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